여러분, 12주차 수업입니다. 네, 시간 되게 빠릅니다. 그죠? 네. 지난주에 그 설문조사를 잠깐 해봤는데, 참여한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했던 과제 있잖아요. 과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좀 없어서, 그러니까 리뷰를 해주거나, 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따라오기 힘들었다는 내용이 좀 있어서, 이번 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과제, 한번 리뷰를 하고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뭐 채점이 들어갔고 뭐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을 봤고 그런 거를 한번 알려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었다거나, 뭐 답안들이 어떤 형태가 되는지 그런 것도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과제 기준 같은 걸 만들어는 뒀어요. 이게 조교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내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있는데 처음에 했던 우리 맨 처음 4주 5주차는 사실 책에 있는 내용이랑 그다음에 제가 만들어준 내용 처음이어서 여기는 정식으로 이렇게 저걸 하지 않았거든요. 첫째 주 같은 경우는 추가적 주기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요 내용들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고 지나가죠. 첫 번째 주가 6주 4주차였죠, 그죠? 4주차 첫 번째 회 문제가 유스 케이스하고, 그죠? 유스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다이어그램.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하고 클래스 다이어그램 두 개를 여러분들의 자율에, 자율적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나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주제를 선정을 해서, 그죠? 어떠한 여러분들이 4주차까지 배웠던 어떤 전체적인 내용들을 취합을 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토마이제이션을 하죠. 그죠?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레벨로 쪼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퀀스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객체 형태로 쪼개놨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훈련하기 위한 과제였는데 그래서 중점적으로 본 쪽은 정확하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가 혹은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두 개를 그거를 제일 많이 봤고요. 두 개가 섞인 친구들도 있었고 개념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아서 이게 섞어서 이렇게 막 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4, 5주 차는 점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점수를 줬고요. 기본적인 내용만 있으면 뭐 논리적으로 맞든 틀리든 일단 대부분 점수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수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죠? 이제 마지막 9주차, 10주차 제외하고 지금 점수를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걸 채점을 누르면 나머지 친구들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참고했던 내용들만 다시 한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했던 교재를 보면은 정확하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어떤 개념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당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행위가 어떤 객체에서 이니시에이션 되고, 그게 수행이 되는지, 퍼폼이 되는지, 그거를 따져서 이렇게 클래스 형태로, 분할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클래스는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죠?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클래스의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당 속성이란 거 일종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라면, 제 클래스가 어떤 형태, 사람을 지칭하고자 한다면, 저를 지칭하는 어떤 디스크립션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하고, 그죠? 우리가 이걸 메소드나 펑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를 디스크립션 하기 위한 어떤 정적인 스태틱한 어떤 데이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속성 같은 경우는 눈 색깔, 뭐, 머리 색깔, 피부 색깔, 또 혹은 뭐, 사용한 언어, 나이, 성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행위나 어떤 퍼포밍을 하지 않지만 어떤 동작은 아니지만 그 대상이나 클래스를 지칭하거나 분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파라메타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속성들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속성들을
기반으로 어떤 동작을 합니다. 그죠? 예. 얘가 팔이 몇 개 있느냐? 2개 있습니다. 그죠? 그럼 팔을 2개로 짚다, 뭐, 돌리다, 그죠? 손을 뻗다, 뭐, 잡다, 뭐, 그죠? 다리가 2개 있으니까 걷다, 그죠? 멈추다, 서 있다, 뭐, 짝다리 짚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동작들이 있으시죠. 그죠? 이 개념이 제대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클래스를 정의를 했느냐.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많이 봤었는데, 사실 뭐, 예, 4, 5주는 뭐, 점수를 2점 기준으로 해야 돼. 4, 5주는 2점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차이는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나가니까 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여러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클래스는 어떤 객체를, 그죠? 예, 객체. 지금 여기 보면은 행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요리를 하기 위한 서머스탯이라는 어떤 객체 하나를 놓고 본 겁니다. 뭐 요리를 할 때 여러분 뭐 밀가루가 있고, 뭐 물이 있고, 또 뭐 레인지가 있고, 오븐이 있고, 서머스탯이 있고, 뭐 시계가 있고, 내가 있고, 그죠? 뭐 객체들 있잖아요. 그죠? 그 애들을 클래스라는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느냐. 그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들을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러면 각 클래스들은 그죠? 각 클래스들이 서로 간의 클래스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냐면 결국은 이 동작, 그죠? 행위로서 연결이 되는 거죠. 뭐 제가 뭐 오븐을 연다. 그러면 오븐을 여는 주체는 나고, 그죠? 문이 열리는 대상은 오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는 클래스와 오븐이라는 클래스는 그러한 행위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딱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우수과제 이런 거를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과도 다른데다가 생각하는 그 방식도 다르고 또 그게 무조건 답이지만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너무 이게 답이다라는 걸 이게 답이다 혹은 이게 제일 잘한 거다라고 제시하게 되면 전부 그쪽으로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뭐 그런 건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요. 일단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그런 거였고 그죠? 네, 자물쇠라는 것들 그죠? 여기 멈춰서 보고 여러분 포즈를 걸어서 보면 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죠? 유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대상이나 어떤 객체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이게 박스로 나눠지는 이 기준이 뭐냐면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이 케이스인 거예요. 유스 케이스입니다, 유스 케이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 혹은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동일한 행위를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한다, 혹은 저렇게 한다에 따라서 이 박스가 나뉘게 되는 거죠. 네, 박스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그죠? 이 설명할 때도 뭐 지난 수업 시간에 그죠? 수업했을 때도 그렇지만 택시 운전사가 할 수 있는 행위나 어떤 시나리오들은 거죠. 시나리오죠. 차고지에 가서 택시를 가져온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혹은 운전을 하다가 손님이 보이면 다음 손님을 태운다. 라는 게, 그죠? 이런 케이스가 있고, 유스 케이스들을 기준으로 나열을 한 겁니다. 승객과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운전을 쭉 해서, 가서 요금을 받는다. 뭐 이런, 예. 그런 유스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쭉 행위 기준으로, 예. 행위 기준으로 나갑니다. 택시 운전사라는 이 객체가 있는데,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에서는 행위라는 주체는 행위라는 주체가 이제 다른 어떤 유스 케이스들로 이제 화살표가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화살표의 방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이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화살표를 나뉘는데 이 화살표에서는 이 화살표가 여기는 화살표가 아니에요. 그냥 있기만 하는 겁니다. 택시 운전사가 그죠? 여기 택시 운전사가 차고지에서 택시를 가져온다거나 그죠? 태운다거나 승객 가서 목적지까지 요금을 받는다거나 이건 다 택시 운전사가 하는 행위죠. 그죠? 이 택시 운전사가 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행위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유즈 케이스 다이그램에서는 방향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떤 방향이었냐면, 정확하게, 그죠? 예, 유즈 케이스가 좀 더 포괄적인 유즈 케이스일 수도 있고, 그 세부적인 유즈 케이스일 수도 있고, 혹은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유즈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물품을 구입하는데, 물품을 구입한다는 굉장히 상위의 이런 개념은, 그죠? 세부적인 무엇을 몇 개를 산다는 세부적인 어떤 유즈 케이스로 분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여기 그림이 있는 것처럼 물품을 구입하는데 그죠? 술 구입이란 건 물품을 구입하는데 필수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익스텐드라는 형태로 화살표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술 구입은 물품 구입의 익스텐션이다라는 거를 방향 짓는 거예요. 그래서 술 구입은 물품 구입 쪽으로 화살표가 간 거죠. 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누가 상위고 누가 하위냐, 이 개념을 알고 있느냐가 요 채점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 나이 확인하는 행위는 사실 점원이 하는 행위인데, 그죠? 점원이 하는 행위인데, 그죠? 이런 행위가, 그죠? 술 구입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고객 나이 확인은 술 구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죠. 그래서 꼭 이건 인클루드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술 구입은 누구의 상위 개념인가? 그죠? 고객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술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고객 나이 확인이라는 유스 케이스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술 구입은 고객 나이 확인이라는 유스 케이스에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인클루드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따라가느냐, 그런 걸 많이 봤었습니다. 4주차의 과제는 이런 기준으로 저걸 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나간 과제였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잘 해주고 되게 열심히 많이 해줘서 되게 고마웠습니다. 자, 5주차 과제는, 그죠? 5주차 과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걸 어떤 형태로 이제 형태화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5주차에는 어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줬어요. 그죠? 그림을 하나 제시를 해서 이 그림이 어떤 알고리즘이냐에 대한 거를 이제 나갔어요. 그죠? 네.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다 정답은요. 이 그림이 정답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5주차 때 배웠던 버블 소트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예, 아이고야. 소트는 소트인데, 그죠? 소트는 소트인데, 버블 소트입니다. 그죠? 전체 길이가 있으면 얘랑 자기 옆에 거를 보고, 그죠? 오름차순이면 여기가 작은 수, 여기가 작은 수, 여기가 적은 수, 여기가 큰 수,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고, 어느 놈이 작으냐, 크냐를 보고, 자리를 바꾸고, 그죠? 또 그 다음 옆에를 또 가고, 그 다음 옆에를 또 가고, 그 다음 옆에를 가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가서, 제일 큰 애가, 그죠? 맨 오른쪽에 자리하게 되고, 그럼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 큰 거, 이렇게 나가는 그런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그 알고리즘이 나오고요. 이 알고리즘을 얼마나 이해했느냐, 이건 몇 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이라는, 그죠? 이 수열이 그죠? 들어간다는 개념을 알고 있느냐, 혹은 뭐 인덱싱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돼 있느냐, 혹은 뭐 이 분기하는 데 있어서, 그죠? 이 분기의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이해하고 있느냐, 뭐 이런 세부적인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채점을 했고요. 얘도 크게 점수가 그렇게 배점이 크지 않았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과제는 과제 따로 하고 중간고사는 중간고사 따로 보기로 했었는데 중간고사를 과제로 쭉 대체하는 형태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견이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배점을 많이 여기까지는 배점이 낮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배점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컴pen세이션 하려고 이렇게 배점이 좀 많이 다른 점이 있는데 좀 양해를 해주고요. 뭐 공평하게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배점 많이 넣고 쉬운 문제에는 배점 적게 넣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배점을 했으니까 오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기준으로 하나하나 좀 세분화 시켜서 점수를 하나씩 줬습니다. 그래서 뭐 0.5점, 0.3점씩 이렇게 하고 0.5점씩 이런 식으로 그냥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친구들끼리 단톡 같은 과톡 있잖아요. 과톡이 있을 텐데, 뭐 얼마나 교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별로 또 혹은 학생별로 이렇게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가 명확하게 이, 뭐라 그러냐, 이 파일명을 주는 이거를 정확하게 줬어요. 이게 이제 뭐 지나갔을 때 쭉 가서 잘 지켜는 주는데, 이게 왜 지켜달라고 하느냐면, 이게 목적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 번 이게 강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규정을 맞춰줘야 한 번에 파일을 받았을 때 줄이 서요. 여러분들이 그 채점을 하기 위한 목록이 쭉 뜨거든요. 누가 먼저 제출했냐 기준으로 쭉 뜨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조교 선생님들이나 제가 이걸 채점을 할 때 되게 엄청 번거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맞춰달라고 했던 건데, 몇 학생이 이거를 끝까지 안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지킨다기보다 모르고 하는 것 같더라고. 파일명을 바꿔야 된다. 파일명. 글 올릴 때, 그러니까 제출할 때 이름은 아무 의미 없어요. 파일명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명은 제가 뭐 여러 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점수가 좀 있습니다. 이거 0.5점이라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인지를 하고 앞으로도 과제를 할 때 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랬고 어쨌든 예, 요거 됐고 예, 그래서 5주차가 그렇게 진행이 됐다. 6주차가 여러분 많이 어려웠죠, 그죠? 예, 6주차가 많이 어려웠는데 이건 제가 좀 작정을 하고 만든 문제이기도 했고요. 예. 6주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틱택토라는 사실 이걸 모르는 친구가 없었을 겁니다. 몰랐더라도 뭐 5분이면 3분이면 규칙을 금방 예.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이런 걸 받아들이고 적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금방 굉장히 휴리스틱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으려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냐면 컴퓨터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이 경우의 수를 다 따져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가능할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친구들과 안 한 친구들 확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도 중요했고 또 그 이해한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뭐 여기 예를 하나 보면은 점수 배점 중에 이게 이길 수 있는 총 8가지 배치입니다, 이게. 예.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 레퍼런스, 이게 제가 이거를 문제를 내고 제 나름대로 풀었는데, 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풀었다는 게 가장 뭐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수많은 레퍼런스를 확인해서, 그죠? 이 중에 가장 가까운 레퍼런스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예,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배치가 이 8개입니다. 이 8개를 전부 고려했는가? 예. 뭐 놓치고 지나간 게 없는가? 예. 그 다음에 더블 미닝이 있습니다. 예. 이거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한 반수 이상은 이거를 모르고 카운팅한 친구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말 하나 딱 놓는 순간 내가 세 줄이 2개가 되는 거지. 예. 그런 케이스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총 22가지입니다. 예. 이거를 인지하고 이걸 생각을 하고 카운팅을 하려고 시도했는가. 제가 답 맞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배치를 인지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여기서 그냥 바로 점수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문제를 풀었는데 총 개수 계산이 틀렸다. 이거는 제가 배제했습니다. 맞춘 사람은 예, 뭐 당연히 제가 한 번 더 볼 수 있죠. 예, 점수도 잘 주려고 했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서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거다.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받느냐. 이 과제 제목도 그렇잖아요. All possible, 그죠? All possible cases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여러분 기억나겠지만 수업을 할 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교재에 보면은 그 앱 플레이어가 나오잖아요. 그 뮤직 플레이어. 뮤직 플레이어가 를 만들 때 최대한 가장 완성도가 높은 뮤직 플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사용자가 입력 가능한 혹은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스테이트를 다 생각해야, 최대한 많이 생각해야 버그가 적을 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버그라는 건 휴대폰을 쓰면서 뭔가 이상한, 혹은 프로그램을 쓰면서 뭔가 이상한 것들을, 그 버그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용자가,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그 경우의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거죠. 그 경우의 수가 해당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서 커버가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때 수업할 때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더블 미닝이 이거를 고려를 했는가? 예, 이거를 다 카운팅을 다 못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블 미닝을 고려한 친구, 22가지 다 세지 못했지.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22가지 싹 다 카운팅 한 친구도 있어요. 이것까지 다 예, 그림을 다 그려 그런 친구들도 있고 예,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뭐 존재할 수 없는 스테이트 있습니다. 그죠? 예. 둘 다 이기는 말은 존재하지 않죠. 한 사람이라도 이기면 게임이 끝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예. 이런 게 예 중에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뭐 또 항상 이게 끝났다는 거를 제가 강조를 했더니 항상 9개 말로 끝난 케이스만 이 본 친구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이걸 고려를 했느냐, 그런 것도 제가 예. 저기 채점에 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이긴 경우, 그 6번째 이긴 경우, 7번째 이긴 경우, 8번째 이긴 경우가 다 쪼개지죠. 그죠? 네, 그 얼마나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이 틱택토 게임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를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어떻게 보면 어떤 친구들은 브루트 포스, 이게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다 무식하게 다 때려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노력은 굉장히 가상한데,
이 방식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요구했던 그런 어떤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수업을 쭉 했던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여러 번 보든 뭐 멈춰가면서 천천히 보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걸 이렇게 캐치를 잘 했다면 절대로 그렇게 풀라고 제가 문제를 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한 티가 나면 좀 점수를 많이 주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총 14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크리아테리아를 가지고 점수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 여러분이 요청하면 이거 레퍼런스 하나 드릴게요. 영어긴 한데 그게 가장 제가 푸른 방법, 제가 풀었던 그러니까 가장 그 빈틈을 가장 메꾼 거 가장 잘. 그래서 제가 예시도 거기다 따서 넣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했느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제도 하나 더 얘기할게. 이게 여러분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면 이게 유즈 케이스가 아니에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 그러니까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퍼뮤테이션으로 푼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9개 말이 있으니까 9개 나는 9개 선택이 있는 거죠. 선택지 하나. 그 다음은 하나 죽었으니까 어때요? 그 다음 8개 선택지가 있죠. 그 다음 8개. 그 다음 7개. 6개. 이거는 뭐예요? 시퀀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게임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스테이트가 아닌 거죠. 시퀀스로 연결된 이 시나리오들은 스테이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있냐 없냐도 점수에 있어요. 이것도 이게 퍼뮤테이션이 아니라 콤비네이션이다. 왜냐면 이전에 뭘 했다는 건 상관없어요. 지금 딱 이 스테이트라는 거를 인지했느냐. 이것도 점수 크리테리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설명을 너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니까, 단순하니까, 혹은 뭐 당연하니까 라고 가정하고 그냥 설명을 되게 애매하게 쓴 친구도 있는데 저는 이전에 뭘 알고 있고 아니 모르고 있고를 다 배제하고 설명 자체만 보고 점수를 냈어요. 그래서 뭐 예. 서로 번갈아 이렇게 수행을 한다거나 혹은 뭐 지금 놓여 있는 게 짝수기 때문에 그죠? 한 사람 번갈아 수행 그 턴을 번갈아 가면서 게임을 하는데 지금 짝수니까 원래 초기 상태하고 똑같다 이렇게 기술한 친구도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명확하게 지금 왜 이 영빈조교의 차례인지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으면 빈틈이 없는지 그런 것도 좀 봤고 좀 부족하면 뭐 아예 말이 안 되면 뭐 0점 이런 식으로 좀 말이 되거나 좀 뭐 조금 아쉽다 이러면 좀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도 많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인가를 명확하게 인지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제가 다이어그램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다이어그램 자체를 안 그린 친구들도 있고 뭐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든가 혹은 뭐 뒤죽박죽 섞어서 그린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어날 수 있는 6가지 모든 결과에 대한 스테이트를 다 고려를 했으면 또 점수를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했었습니다. 6번 과제가 좀 많이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시간도 많이 길었긴 했는데 어쨌든 매기는 저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렇게 답만 맞다 틀리냐 이렇게 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이게 같이 이렇게 수업을 같이 이렇게 대면 수업을 좀 하면 여러분들 이름도 좀 외우기도 쉽고 그런 게 좀 그럴 텐데 여러분들 올려놓은 그 사진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 일단 뭐 카메라 켜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카메라 켜고 들어온 친구들 확실히 이제 좀 기억이 되죠. 그래도 안 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그런 친구들한테 열심히 또 많이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좀 그런 걸 좀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고려를 했고요. 닫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고려를 했고요. 어머나. 그런 걸 했었고 그다음에 8주차 그죠? 사실 7, 8주에 걸쳐서 냈었는 데이터 스트럭처 그죠? 데이터 스트럭처 내용은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너무 어렵다는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 책을 이제 아예 안 보거나 막 책을 좀 등한시했던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이때 제가 책 과제를 한번 냈는데 되게 좀 아쉬웠던 게 뭐가 공부는 하긴 했어. 근데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서 부분 점수를 많이 주려고 좀 했습니다. 어쨌든 테이블의 예제는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메모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배열로 구성하면 이렇게 되고, 링크드 리스트로 구성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답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어디에 배열할지 모르니까, 메모리상에서. 그죠? 예, 그래서 답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제가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다 이어가게,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가면 다 이어갈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그러니까 배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혹은 링크드 리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두 개 섞어서 한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말이 좀, 이게 이해한 거, 이거는 이제 이걸 이렇게 다 섞어서 한 친구가 이제 밑에, 이게, 그죠. 예. 뒤에 이 2번 문제를 보고 이걸 이해해서 이렇게 섞어 쓴 건지를 파악하려고 시간 좀 많이 걸렸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느냐. 그럼 이제 밑에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친구들 보면, 여들 친구들 보면은, 이거를 이 선을 방향이 있는 선 두 개로 이해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선이 46에서 43으로도 이어져 있고 43이 46으로도 이어져 있다라고 두 개. 책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 친구들이나 혹은 그러니까 이거죠. 46을 그러니까 차수 2로 볼 것이냐. 46을 32로 내려간 차수 1로 볼 것이냐. 왜냐하면 43에서 46으로 이어진 오더가 이미 있으니까. 46에서 32로 내려가는 오더만 볼 것이냐. 요거 두 개가 차이점이 있었는데, 요거는 동일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찾아봐서, 어쨌든 입력 차수가 다르더라도 다 기입이 됐는가, 확인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채점을 했고요.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입력 차수 요거를 빼먹고, 그냥 순서대로 막 이렇게 쓴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잘 이해를 했다면, 이렇게 메모리 저장하는 게 결국은 어떤 의미예요? 메모리에다 저장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자료를 메모리만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 여러분들이 집어넣은 걸 보고 이 그래프가 역으로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 제가 요거 한 크레이탈에 좀 벗어나더라도 제가 이 메모리를 보고 결국은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좀 포커스를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지점에 좀 많이 들어간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책 내용을 좀 줬는데 오히려 또 너무 또 책 내용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뭐 교류를 많이 했더라고. 근데 뭐 일단 거기까지 배제해요. 일단 같은 보는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러니 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채점을 했고요. 이제 9, 10은 제가 좀 빨리 좀 채점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일도 있고 또 요즘 또 몸이 좀 안 좋아서 또 며칠 좀 쉬었더니 일이 많이 밀려가지고 그래서 9, 10은 제가 좀 최대한 빨리 9, 10은 이제 코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또 말씀을 드리면은 구구단 같은 경우는 구주차 구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결과만 딱 나오면 결과가 제대로 나오냐, 그죠? 요게 하나의 크리테리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while문을 사실 이게 while문을 이중 while문으로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while문 안에 또 이제 그러니까 패러럴하게 while문을 몇 개 썼느냐, 두 개를 썼느냐, 그죠? 그렇게 썼느냐, 그런 걸 추가 while문을 사용을 했느냐,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이러면 좀 이제 머리를 좀 더 굴려야 되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게 3점 추가 사용 3점이 그냥 추가했으면 3점 주는 게 아닙니다. 추가 3점이에요. 이건 아니고. 그다음에 뭐 EPS문을 사용했느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제가 그러니까 최대한 배운 거를 가장 많이 쓴 친구 가장 많이 점수를 받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9주차 할 때 배웠던 게 뭐 있었어요? 연산자 있었죠, 그죠? 연산자 뭐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뭐 저기 또 나머지 그 나머지 그다음에 또 뭐 목 이런 것도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뭐 if else도 있었고, 그죠? 뭐 또 while문도 있었고, 그죠? 9주차까지는 포문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포문 써도 되냐 막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구구단 찍는데 while문으로만 있는 구구단 소사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좀 있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머리에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 논리적으로 머리를 굴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속 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던 논리 회로가 형성이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그 시냅스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 단백질은 내가 막 이해하려고 막 노력을 해야 그래야 나오거든요. 뭐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다른 논문을 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좀 있었고. 이 과제에서는 그죠,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걸 사용한 친구들이 있다면 좀 추가 점수를 아마 받을 수 뭐야, 오히려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뭐 예제냐,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답은 잘 나오면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지금까지 배운 걸 잘 활용했느냐, 그게 좀 크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10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여러분 제가 잠깐 이제 조금 봤거든요. 조금 봤는데, 아직 제가 이게 문제를 이게 여러분들 과제를 한번 다 봐야 돼요. 한번 다 봐야 제가 이 크리에테리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한번 쭉 보긴 해서 이제 임시로 일단 내놓은 건데, 여기서 이제 변경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크리에테리에 넣어놨는데 한 명도 그걸 수행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했는데 이제 중위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제를 한번 쭉 다 봐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쭉 보고 이제 크리에테리를 만든 다음에 이제 수행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쭉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봤거든요. 대부분 친구들이 이 레벨 변수로 줬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걸 간과를 했어요. 제가 왜 이거를 상수로 두지 않고 변수로 뒀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레벨 변수를 변경을 했을 때 다 거의 대부분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9층, 지금 예제가 보면은, 제가 예제에 넣은 게 보면은, 층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레벨 19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9라고 돼 있어서, 19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9층짜리가 아마 제가 만들어졌을 건데, 그거 기준으로 여러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모양이 좀 많이 바뀌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테스트를 할 때 이 레벨 변수를 딱 바꿔보고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것들도 이제 크리에이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했을 때, 야, 그러면은 홀수면은 이렇게 딱 끝까지 갔다가 위아래가 딱 이렇게 평행하게 딱 나오는데, 짝수일 경우에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민을 해봤으면 그 문제 분명히 맞닥뜨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느냐, 그런 것도 아마 좀 들어가 있을 거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많이 굴렸느냐가 핵심이 있거든요.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카레들도 만들어서 시점을 또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빨리빨리 그 점수를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를 소명하고 싶으면, 예, 메일을 주거나 전화를 주면 됩니다. 전화를 주는데 또 너무 또 막 뭐 보내보든 안 보내보든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면 제가 답장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명확하게 내가 어떤 부분은 어떤 부분인데 이건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전 이거를 이해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 점수가 이렇게 나왔나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한 거에 부합하느냐 잘 생각해보고 메일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제는 이제 10주 시작하니 그렇고요. 제가 이제 빨리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도 좀 과제 피드백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제 11주차 제가 너무 바빠갖고 과제를 못 드렸는데, 11주차 과제부터는 과제를 내고, 제가 이 다음 수업이든 뭐, 이제 과제를 낸 다음이든 뭐, 어쨌든 끝날 때쯤에 제가 꼭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떤 의도로 출제를 했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맞았을 것이다, 라는, 어떤 방향으로 하기를 원했다, 혹은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제가 꼭 할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음, 이제 이번 주, 그치, 원래 이번 주에는 그 PNP 문제에 대한 내용을 좀 하려고 했어요. 수학적인 내용이긴 한데, 사실 수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고, 어떤 논리 체계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자원, 시간, 혹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논리적으로 어떤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어러키 형태로. NP, PNP, 그 다음에 뭐 NP 컴플리트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거에 대한 제 과제를 좀 생각한 게 있어갖고 이거 수업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내용이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생각을 좀 접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수업을 여러분들이 수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좀 이렇게 물어본 건데, 여러분들 의견을 좀 구한 건데, 의견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갖고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를 사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총 3주 남았거든요. 이게 12주잖아요. 12, 13, 14하고 15주차는 시험 볼 거란 말이에요. 14주차 시험 보고 15주차 수업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용이 좀 수업이 좀 몇 주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를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좀 이렇게 좀
이제 간단하게 좀 진행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그래도 머릿속에 좀 남았으면 해서 너무 좀 어렵다 얘기가 좀 많이 있고 해서 근데 사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기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한테 좀 푸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푸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되게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좀 아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은 학교에 나와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조언이나 어떤 가이드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학교에 이제 오면 동아리방도 들 거고 선배들도 볼 거고 교수님들도 볼 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람이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회적 동물인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겠으니까 이제 여러분 과제를 받거나 수업을 하거나 이런 태도 뭐 혹은 뭐 방향 공부하는 방식 뭐 태도 뭐 열정 뭐 방향 뭐 이런 것들이 레퍼런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학교에 와서 신창 진탕 놀아보고 당구장 가고 게임방 가고 시컨 술도 마셔보고 하다가 다른 친구들 열심히 한 거 보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야 되고요. 또 뭐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공댕이 때려가면서 딱 매겨주잖아요. 근데 대학교는 안 그렇거든. 수업 딱 하고 과제 딱 내고 그냥 따다닥 평가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 드라이브 할 수 있어야 되고 목표를 세워놓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따닥따닥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걸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거나 욕을 먹더라도 혹은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강의평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는 결국은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여러분들 거의 두 배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나라만이 아니더라도 해외를 가더라도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푸시하는 게 있는데 또 뭐 마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푸시만 하면 그죠? 효율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좀 가볍게 좀 가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좀 수업을 했으면 좋을까 혹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죠 이런 논리적인 사고방식이란가 최소한의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의 백그라운드를 활용해서 어떤 좀 더 많은 주제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혹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한테 던진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답변이 보니까 뭐 IT 보안 그죠? IT 보안도 있었고 또 뭐 있었습니까? 또 IT 보안도 있고 뭐 앱카드 해주세요 뭐 그죠? 인증서 뭐 그런 것도 해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핸드폰 기술 그죠? 여러분들 되게 궁금할 겁니다. 저도 왜 자동차나 저 원래 기계공학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또 해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공력이라든가 뭐 응력 뭐 다이내믹스 그죠? 정력학 동력학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IoT 기술, AI 그죠? 자율주행 요즘 하도라서 인공지능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인공지능은 좀 백그라운드가 필요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T 보안, 그다음에 IoT 기술 뭐 이런 게 좀 핸드폰 기술, 뭐 자동차 이런 앱카드 뭐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잠깐만. 요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 수업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 얼개도 봤고요. 간단한 식을 예를 들어가면서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게 이게 서로 상대방과 만난 적도 없고 상대방의 신원을 보증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터미널과 내가 보안을 유지한 상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논리적인 어떤 구조를 봤습니다. RSA 그리고 샤라는 그죠? 또 해시 펑션도 봤었고요. 그래서 지난주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수업 내용도 그렇지만 그 심화나 이런 부분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넣어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쭉 보면서 한번 따라가려고 해봤다면 이거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이해하지만 이걸 한번 따라가 보면 한번 머릿속에서 와우 하는 모먼트가 있을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진짜로 보안이 유지가 되겠구나. 이게 딱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되면 이제 이 다른 어떤 이제 인터넷에서 이거 하나만 있어도 사실 이걸 다 쓰고 있어요, 결국은. 뭐 휴대폰끼리 뭐 와이파이 다이렉트 뭐 TV에다가 뭐 우리가 뭐 미러링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애플 카플레이 뭐 그런 뭐 안드로이드 오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서버와 내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할 때 HTTPS라는 주소를 그죠? 주소 같은 거 여러분 그때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봤었잖아요. 어디 갔냐? 그러면은 우리 학교도 지금 봐요. 우리 학교 지금 이 클래스도 그죠?
지금 HTTPS 연결로 보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증서는 그죠? 디지서트 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죠? 예. 그래서 서티피케이트를 볼 수 있고 그죠? 이 내용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죠? 이 같은 경우는 RSI 키가 퍼블릭 키가 이게 몇 비트일 거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이 같은 경우는 그때 510 지난번에 예제를 들 때는 512비트를 쓰고 있었는데 예. 이 같은 경우는 SHA-256 핑거프린트를 사용하고 이게 몇 비트인가 쭉 한번 세보면 엄청 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3이라는 숫자, 0이라는 숫자, 8이라는 숫자, 그죠? 이 숫자 하나하나가 4비트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6진수로, 그죠? 이걸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대충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인터넷 보안이라는 게 이렇게 보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쭉 한번 보고 나면 내가 어떤 보내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죠? 이 메시지를 내가 이제 남들한테 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메시지 누군가한테 보내고 싶잖아요. 내가 이 메시지를 평문을 그죠? 누군가에게 암호화를 해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스티네이션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근데 그냥 보내면 안 되죠. 그냥 보내면 미들맨이 제3자가 어쨌든 나는 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지도 않고 이 사람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보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든 채널을 통과하는 순간 은닉성은 깨지기 때문에 그죠. 그 누군가가 태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를 보면 왜 전화 받다가 엑스파일러 기억 안 나겠구나. 예전 영화 보면 영화 그 전화 있죠. 전화를 이렇게 통화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딸깍딸깍한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상하다. 누가 태핑을 하고 있구나 하고 딱 이렇게 전화 끊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화선이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어요. 예전에 전화선은 보안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아날로그 신호 그대로 웨이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로. 그래서 내가 전선을 거기다가 딱 붙여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그 신호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여서 똑같이 듣는 거지. 그죠? 그걸 태핑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죠? 네, 어쨌든 채널을 통과하는 순간, 어떤 미디움을 통과하는 순간 그 미디움은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는 거를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면 구름으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클라우드 형태로. 이걸 인터넷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인터넷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망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걸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석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ISP 업체들의 모든 이 데이터를 다 모으면 망을 그릴 수 있겠죠. 안에 있는 이제 이 인터넷이 구림처럼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뭐 어디에 서버가 있고 어디 어느 위치에 서버가 있고 뭐 다 이렇게 줄을 다 그어가면서 웹을 이렇게 그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구름으로 그리는데 구름으로 그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증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나쁜 놈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뭐, 간첩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뭐 보안 채널이 뚫려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해커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이렇게 내 정보가 공격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채널을 통과한다는 거는 이미 내 정보가 남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그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누군가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암호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메시지를 내가 누군가한테 보내고 싶은데 메시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나는 메시지를 받고 싶으니까 누군가가 키를 이미 공개를 해놨습니다. 공개 키라고. 키를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그 키를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암호화를 합니다. 그죠? 네,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 키페어 쌍은 한 키로는 잠글 수만 있고 한 키로 잠궜으면 다른 키로만 풀어야 된다는 그죠? 그 얘기했었죠. 그죠? 이 키로 내가 만약 암호화를 했으면 이 암호화된 문은 내가 사용했던 그 키로 사용해서 풀 수 없어요. 다른 키 페어를 사용해요. 그 한 쌍에 동시에 생성됐던 다른 쌍의 키로만 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해서 보내요. 그러면은 이미 암호화가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본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공인인증서를 USB에 넣고 다니는데 USB에 넣어 댕기고 있던 공인인증서를 내가 잊어버려도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면 뭘 집어넣어야 돼요? 비밀번호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공인인증서만 떡 쥐고 있으면 또 털릴 리가 없겠죠. 둘 다 털리면 망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암호화를 해서 암호문이 가고, 그죠? 그 암호문은 메시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최초에 생성했던 키 페어 쌍 중에, 그죠? 공개키와 개인키 중에 개인키는 외부에 노출되지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안전하게 복호화해서 내용을, 평문을
다시 그 암호화된 문을 평문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기본적인 루트였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인터넷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보안이 유지된 채널로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게 보장이 돼요.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그 SNI라고 해서, 예, 그, 이 뭐라 그러냐, 그,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를, 이 우리나라 정부는 이걸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주소를,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주소를, 그 서버, 만약에 뭐, 내가 만약에 뭐, 예, 우리나라에서 맡고 있는 그런 뭐 음란 사이트들 있죠. 예, 그런 사이트들이라든가, 혹은 뭐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사이트들이라든가, 혹은 뭐 중국,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그런 사이트들 있죠. 예, 그런 거를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보안 채널이 형성되기 직전에 나는 이 서버와 통신을 할 거야 라고 내가 패킷을 딱 보내면, 그러니까 나는 이 서버하고, 만약에 네이버하고 내가 서버 통신을 하고 싶은데, 내가 웹 브라우저에다가,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에다가 네이버를 쳐요. 내가 만약에 네이버를 가고 싶으니까, 그죠? 네이버.com 이렇게 쳐요. 내가 엔터를 누르는 순간, 뭐, DNS니 뭐 이제 네트워크 내용이 좀 있지만, 어쨌든 이 주소를 가지고 진짜 네이버 서버가 어디 있는지 알아냅니다. 컴퓨터가요. 여러분들이 이게 비하인드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www.naver.com이라는 주소를 딱 치고 내가 엔터를 치는 순간 네이버 서버랑 통신을 짜자자작 하면서 이 보안 채널을 만들고, 이제 그 이후로는 뭘 보내도 그 누군가가 내가 네이버 비밀번호, 내 계정의 비밀번호를 보내는 것을 봐도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치면, 그죠? 이제 보안 연결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주소는 HTTPS라고 바뀌고 열쇠 마크가 생기고, 예, 인증서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인증서를 볼 수 있게 되는 건데, 한국에서 하는 거는 이제 이 초기 이니시에이션을 가로채요. 그래서 ISP 업체들이, 그러니까 일반 ISP라고 하면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뭐 KT, SKT, 뭐 LGU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집에 들어오는 유선 있잖아요. 이 회사들의 모두 강제로 그런 로직을 다 심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소를 쳐서 그 서비스 서버로 패킷을 보내는 순간을 가로채요. 그래서 이 주소를 다 까본 다음에, 이거 아직까지는 보안 연결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쭉 다 까보고, 너 어디로 들어갈 건데? 요 놈 봐라. 야한 사이트 들어가려고 하네? 그러면 바로 그 여러분들이 보는 워닝 사이트 있죠? 예, 거기 페이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페이지의 내용을 여러분한테 주는 거지. 연결 수립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 뭐 그런 프로세스예요. 어쨌든 이 보안 연결 형성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인터넷에서 어떤 형태로든, 예, 이것만 사용하면, 이 방식만 사용하면, 그죠? 이걸 RSA 방식이라고 했고, 그죠? 예, 이 시큐어 방식, 비공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키워드를 찾으려면, 여러분들 이걸 이제 공부를 더 해보기 위해서 이거 키워드를 찾고 싶으면 PKI라고 해서 Public Key Infrastructure, 예, 이렇게 찾아봐도 되고, 혹은 RSA, 그죠? 예,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 국제 표준이에요. 예, 국제 표준이고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키만 안 털리면 돼요. 이미 잘 쓰고 있고요. 이제 이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예, 밑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위에 그 기본적인 이 알고리즘의 베이스가, 파운데이션이 도메인이, 그죠? 레인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문이 암호화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문이 어떤 암호화가 되는데 사용하는 펑션 F 있죠? 이 F로, 그죠? 평문을 암호화하는 건 되게 쉬워요. 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함수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암호화가 되게 쉽게. 그래서 암호화가 딱 됐어요. 근데 이 암호화를 다시 원문으로, 그죠? 디크립션이 된 평문으로 돌리려면 F의 역함수를 사용해야 되죠. 이 역함수는 굉장히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역함수를 찾기 위한 어떤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그 힌트가 있으면 굉장히 쉽게 역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트랩도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건 뭐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뭐 궁금하거나 하면 질문해 주면 또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서. 그래서 이런 방식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F 역함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게, 이 하드가 무슨 의미냐면 프랙티컬한 계산 시간 안에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뭐 지난 시간 내용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수 한번 보세요. 정말 길죠?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죠? 이 수는 무슨 수로 이루어졌냐면 두 개의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뭐예요? 그래서 이 두 소수를 알면 이 두 소수만 알면 곱하기는 정말 쉬워요, 여러분. 그냥 곱하면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곱하기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가 길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는 이런 거 순식간에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죠? 지금 제 컴퓨터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고 있죠? 예. 여러분 제 컴퓨터가 지금 2.3기가로 돌아가고 있어요. 1초에 30억 번 계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은 뭐 눈 깜짝할 새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곱하기는 쉬워요. 문제는 이 소인수분해는 소수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에 소수하고 뒤에 소수 둘 중에 하나를 알지 못하면 이거 못 풀어요. 풀 수는 있지. 알고리즘은 있어요. 뭐 제가 좀 수업했던 것처럼. 근데 알고리즘 있어요. 근데 이거 푸는데 몇백만 년이 걸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게 아직까지는 이 암호로 이제 모든 인터넷이나 모든 시큐리티가 보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 이제 보안이가 매저먼트 중에 하나죠. 이건 이제 기본적 인프라스트럭처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프로세스를 따라가면 기본적인 암호화 통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안이 유지된 내가 무엇을 찾아보거나 혹은 내 비밀번호가 털리지 않기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의 리전입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보안이란 게, 그죠? 이 IT 보안이란 게 여기서 그치는 건 아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너무너무 안전하지만 꼭 모든 게 이렇게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카드 내용 한번 해볼까요? 예, 카드.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하면 어떤 두 개의 말단이, 그죠? A와 B, 뭐 알리스와 밥, 그죠? 이 두 말단이 서로 보안이 유지된 채널로 예, 시큐어한 통신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비밀번호를 보낼 수도 있고, 뭐 서로 예, 그죠? 서로 둘만 알았으면 하는 그런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이거에 기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그죠? 비트코인으로 유명한 블록체인 시스템 그 이 알고리즘도 이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게 이런 거를 인프라스트럭처의 리전이라고 합니다. 중에 앱카드가 궁금해요 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질문이 되게 참신해요. 예. 요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컴퓨터 엔지니어링의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되게 어떻게 보면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앱카드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지금 앱카드가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제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앱카드라는 거는 결국은 카드 정보 있죠. 여러분 카드 정보가 카드라는 게 어떤 정보를 지니고 있는 일단 매개체입니다. 그죠? 카드에는 마그네틱 선에 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요즘 여러분들 다 보듯이 우리나라도 IC 카드가 이제 의무화된 지 꽤 됐죠. 예. IC가 박혀있는 IC 카드 칩일 수도 있고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 있는 이런 것처럼. 예. 이렇게 IC가 박혀 있잖아요. 예. 이렇게 IC가 박힌 IC 카드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형태로든 이 카드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앱카드라고 얘기하는 건 그 정보를 애플리케이션 안에 메모리 안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보안 통신을 사용해서 이 정보를 이제 그 결제를 하고자 하는 그 이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이트로 해당 정보를 보내고 그 결제 정보가 승인이 나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카드를 발행한 금융기관에 해당 정보를 넘겨서 똑같이 이제 여러분 통장에서 이 출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기능인데 앱카드 자체가 신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보안 통신 있죠. 이것만 유지가 되면 사실 카드 정보를 내 휴대폰 안으로만 넣을 수 있으면 나머지는 뭐 사실 알고리즘 짝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구구단 같은 거 만들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알고리즘을 짰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알고리즘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똑같이 하는 겁니다. 휴대폰 안에 정보가 있으니까 그 해당의 그 물건 사는 그죠? 쇼핑몰에 이 정보를 어떻게 넘겨줄까? 그죠? 어떻게 넘겨줄까에 대한 그 순서를 시퀀스를 회사마다 정하는 겁니다. X503이라고 해서 이런 키체인을 주고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표준이 있어요. 그런 표준을 따르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뭐 어떤 회사는 뭐 비번 두 번, 세 번 넣어야 되는 데가 있고 네이버 뭐 페이 같은 경우는 해당 정보를 네이버가 다 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핀 6자리 핀 넘버만 있으면 그걸 다 풀어서 해당 금융 서버와 통신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예. 사실 이런 방식을 페이팔이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그 법적으로 그 모든 그 금융 정보나 이런 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라는 시스템을 거쳐야 된다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해제가 되고 나서 수많은
이런 이제 핀테크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에 큰 한 인더스트리를 형성하고 있죠. 뭐, 뭐 요즘 많이 쓰는 여러분들 그 은행 앱들이라든가, 뭐, 국민은행 같은 뭐 리브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신한은행 뭐 솔 뭐 또 뭐, 요즘은 아예 서드 파티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정보를 다 쥐고 있고, 여러분들의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공인인증서를 넣고 뭐 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불편한 거를 그 서드 파티가 다 해주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어 토스 같은 것들요. 그런 애들이 그런 정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나라는 걸 인증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공인인증서를 내 공인인증서에 대한 정보를 토스라는 회사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스는 내 공인인증서 정보를 갖고 있고 내가 은행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넣고 비밀번호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거를 토스라는 회사 서버가 금융 서버랑 자기가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토스라는 서비스한테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토스는 해당 서버에 이런 그 공민인증서 정보라든가 여러분들의 사용자 정보, 굉장히 민감한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거를 어디에서 가서 또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이게 CA, 지난번에 얘기했던 Certificate Agency의 역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들어가면 또 얘기 많아지니까. 그런, 앱카드 자체는 그렇게 신기하진 않아요. 뭐,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그렇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진짜 신기한 것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 IC 카드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아까 봤던 그죠? 엄청난 큰 수가 어떤 두 개의 또 충분히 큰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그죠? 이거를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거 이제 기본이 원리는 그런 건데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꼬았느냐 이제 뭐 단순히 곱하는 게 아니라 뭐 일씩 빼서 곱하고 뭐 모드하고 뭐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이제 이 스크램블링 방식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표준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그 샤 같은 표준화된 해시 펑션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좀 안 익숙할 수도 있어요. 뭐 익숙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집에 혹시 스카이라이프 있는 친구 있어요? 해외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구 밀도 높지 않아서 위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위성을 많이 사용하는데 위성 신호를 받아서 TV로 나오게 하는 셋탑박스들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뭐 그 KT에서 제공하는 그런 셋탑박스들이라든가 뭐 SKT에서 제공하는 셋탑박스들 있죠. 그런 셋탑박스 이제 해외 셋탑박스들은 카드가 들어가요. IC 카드가 하나 들어가는데 그 카드에 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풀어서 보게 되거든요. IC 카드라는 형태로 이 매개체로 보통 일반적으로 배포를 하고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미디움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카드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결제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이 대서 결제하는 방식이 버스 카드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해외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여러분들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데서 그 좀 괜찮은 지갑들을 사게 되면 지갑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RF 시큐어라고 있어요. RF 뭐 시큐어 프롬 RF 어택 뭐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어떤 셀링 포인트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요. 이런 금융 보안에 관련된 범죄들이 굉장히 중형이기 때문에, 뭐 어디 나라도 중형인데, 이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해외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이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제를 하는 동안 발생한 RF. 자, 여기서 RF 얘기 좀 합시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카드 있죠? 여러분, 이 카드를 이렇게 생겼다고 보지만, 이거 카드는요, 몇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카드의 껍데기를 좀 벗겨보면요. 안에 이런 동선으로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있는데, 이 선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기 유도 배웠습니다. 전자기 유도? 그러니까, 특정한 교류 주파수가, 그렇죠? 특정한 교류 주파수가, 어, 직류가 아니라 교류일 때는 이 전자기파가 방사가 돼요. 주변에 이제 이 전자기파를 방사하는데, 이 전자기파가 다른 어떤 그러니까 자기 선속이 바뀌면 자기 선속이 어떤 도체를 통과할 때 전류가 흐른다는 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라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디 커런트라고 하는 건데 전문 용어로 이게 이런 원리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RF 버스에 이렇게 딱 갖다 대잖아요. 그 기계 앞에는 이 특정한 주파수가 따따따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자기 주파수가 따따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자기 주파수
영역 안으로 카드를 갖다 대면 카드 안에 있는 이 동선 있죠. 이 동선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다 표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제 버스 카드를 사용하는 이런 표준도 잘 정해져 있고, 이게 몇 주파수 얼마를 사용할 거고, 전류는 어떻게 흐르게 만들 거고, 이런 다 표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 뭐, 여러분들이 뭐, 이 표준에 관련된 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 굉장히 문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가 여기 있는 IC 카드 흐르게 되고, 이 IC를 흐르게 되고, 이게 IC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인터그레이트 서킷이라고 해서, 결국 이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보던 칩이에요, 칩. 그냥 우리가 예전에 많이 보던 칩이에요, 진짜로. 딴 게 아니라, 뭐, RF, IC, 카드, 칩. 이게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진짜 칩이 들어있거든요. 이 칩에 전기가 딱 흐르면 어떤 여기 뭐 그림 잘 없는 것 같은데 요런 칩이 있어요. 요게 EEPROM이라 그래갖고 여기다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이제 뭐 지울 수도 있고 하는 뭐 더 디테일하게 좀 그런데 여기에다 전기를 특정하게 주면 전기와 신호를 특정하게 주면 여기에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또 추가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USB 메모리 같은 거예요. 메모리가 굉장히 작은 8kB밖에 안 되거든요. 예. 8kB인데 뭐 사실 뭐 그런 정보를 넣기엔 충분한 용량이 있긴 해요. 여튼 그래서 전기가 따라락 흐르면 전기가 짜자작 흐르면 거기 안에 이제 있는 메모리 값을 뽑아낼 수 있게 돼요. 그게 다시 여기 이 카드를 둘러싸고 있는 이 회로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카드는 아까는 내가 이제 정보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전파를 따다다닥 주면 여기 전기가 짜자자작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전기가 흐르는 순간 여기 IPC에 있는 정보가 앞으로 딱 다시 나와요. 주파수 형태로.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 기계는 듣고 있는 거죠. 듣는다는 게 똑같이 반대로 안에 있는 이 권선들이 카드가 내는 전류의 이 자기장을 잃는 거죠. 그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사실 이건 전자 회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자기 유도라는 원리를 사용해서 굉장히 오래전에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발견했던 이 원리를 사용해서 이 카드에 있는 정보를 읽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IC 카드인데 우리나라 이게 해외에서는 이걸 이제 이렇게 터치식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이 기계 판때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결제를 하기 위해서 가게 앞에 가면 가게 앞에 가서 이제 카드를 딱 놓는단 말이에요. 해외에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카드 갖다 놓으면 결국은 뭐예요?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거리고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이 거리도 짧고 이 전파 출력도 굉장히 낮지만 내가 특정한 혹은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조작이 된 형태로 이걸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전파를 읽어내겠다는 의도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미디움을 통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러니까 여기도 보안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해외에서 예전에 이런 게 보안이 잘 안 돼 있었을 때는, 혹은 이 보안이 되게 뚫기 쉬운 형태였을 때는, 이거를 가로채서 복제 카드를 만든 다음에 금융 사기를 벌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예 이거의 표준을 제끼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접촉식으로만 결제를 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RF 방식으로 하는 건 버스카드밖에 없어요. 버스카드밖에 없고, 이게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신용 거래를 할 때 이 결제 정보는 일단 RF 방식으로 안 하고 IC 접촉식으로만 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든 친구 있을 거예요. 저 삼성폰 쓰는데 삼성페이는요, 이렇게 쓱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거는 삼성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MST라고 해서, 저도 찾아보면 됩니다. 제가 여기 또 저기 올려놓을게요. MST라고 해서, 마그네틱 시큐어 트랜스퍼라고 해서, 여러분, 마그네틱 카드 있죠? 예전에 그 카드 그 스트립 있잖아요. 뭐, 여기는 이제 IC밖에 없죠. 그러니까 IC밖에 없잖아요. 여기 좀 가려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야 되겠네요. 여기 가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여기 띠가 있죠? 이 띠. 이 띠가
여기 이게 뭐냐면 결국 산화철이 묻혀져 있어요. 산화철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코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산화철은 이제 위에서 자기장을 주면 그 자기장에 따라서 이제 줄 일렬로 섭니다. 예, 자화되는 것처럼. 여러분 자석에다가 이렇게 막 못 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자화되잖아요. 그죠? 자화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서 정보를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N극, S극, S극, N극, N극, S극, N극, S극 이런 식으로 01, 01, 01 이렇게 데이터를 쭉 넣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이 갖고 있는 이 기술은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삼성 이쪽 안테나 보이죠? 이런 안테나를 하나 집어넣어놔요. 이렇게 안테나를 집어넣어 놓고 이 안테나가 특정한 출력을 내서 그 카드 끄는 데 있죠. 카드 끄는 데도 똑같이 센서가 있어요. 이런 센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드가 이렇게 싹 지나가잖아요. 카드가 이렇게 싹 지나가면 여기 카드에 이제 뭐 N극, S극, S극, N극, N극, S극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에 어떤 유도 전류를 만든단 말이에요. N극일 땐 이렇게 만들고 S극일 때 이렇게 만들고 이게 그 식은 그 회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회로의 어떤 전기적인 이 흐름을 바꿔요. 이 전류 방향을 바꾸거든요. 이거를 삼성은 조금 더 센 전파로 조금 멀리서도 이 센서에 이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 삼성이 개발한 건 아니고 이 미국에서 이 기술을 개발한 회사를 통째로 인수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이 기술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그네틱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만 시큐어할 수 있으면 똑같이 시큐어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 취약점은 그대로 있는 거죠. 마그네틱 선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암호화되지 않았다면 위험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페이에서는 뭐 다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또 보안의 대책을 마련했죠. 특히나 삼성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폰들과는 다르게 어떤 아예 암호화 그걸 그 녹스라고 그래가지고 메모리 영역을 따로 파티션 따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무조건 어떤 하드웨어 키가 없으면 혹은 여러분 사용자의 정보가 없으면 아예 열어보지도 못하는 데이터 이 드라이브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런 걸 활용해서 아마 이런 보안을 또 유지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RF 이 안테나의 형태에 대해서 이 안테나가 이제 이 회로에 그죠? 이 회로에 어떤 신호를 줘서 만들어낸다는 걸 이해했다면 당연히 이런 모양도 있을 거고 죠 결국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 여러분 무선 충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선 충전이 이거보다 출력이 훨씬 높은 거죠. 그리고 무선 충전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에너지 자체를 보내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너무 어렵지 않죠. 예, 이건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보안에 있어서 제가 이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어떤 보안이 있냐면 요즘은 아예 하드웨어 자체를 이렇게 하드웨어 자체를 해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옛날 거긴 한데 요즘은 또 많이 해요, 이런 거를. 요즘 이런 걸 많이 하고 칩에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이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예요. 역공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회사의 경쟁사의 제품을 뜯어보거나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분해하고자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고자 할 때 이게 이런 역공정을 하는데 요거 제가 링크를 올려준 사이트 한번 사진이라도 한번 쭉 보세요. 어떻게 하나. 네. 여러분 좀 어떤 그런 부분에 좀 감이 올 겁니다. 이런 형태로 RF가 저장이 돼요. 결국 저장되는 데이터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장이 되고. RF 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보안이 뚫려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이게 기사를 제가 또 저 링크에 드릴게요. 애트리도 그렇고 해외에서는 이미 이 RF 카드를 복제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또 나와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사실 요즘은 이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범죄가 좀 적거든요. 카드를 복제한다거나 이런 애들이 좀 적어서 괜찮은데 특히 중국이나 남아공 혹은 다음에 또 아프리카 지역이나 혹은 이란 그다음에 뭐 이쪽에는 이런 범죄가 좀 기승을 합니다. 미국에도 이런 범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아이덴티티 프로드라고 해서 이렇게 막 카드 복제하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출장 갔는데 나는 그러니까 ATM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현금이 인출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보안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보안이에요. 이게 여러분 앱카드라는 걸 좀 이해할 때 앱카드에 결국 어떤 정보가 들어가느냐? 이런 정보가 들어가는데 앱카드에 안 들어가면 이 정보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앱카드에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하던 그 IT 보안 있죠? 예, IT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예, 조금 더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예, 좀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 IT에서 보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죠. 이렇게 컴퓨터 탁탁탁탁 누르면서 해킹하는 사람들, 까만 화면에 뭐가 글자 팍팍 올라가는데 막 해킹이 되고 막 해커가 되고 막 해커가 아니는 정보를 끄집어내고 그런 거 많이 봤죠. 예. 두 가지, 두 가지의 해킹이라고 해야 되나? 뭐랄까, 공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들어는 놓으면 좋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들어갈 때, 그죠? 이미 이제, 제가 만약에 네이버에 이제 로그인을, 할 준비가 됐어요. 네이버에 로그인할 준비가 됐어요. 혹은 뭐, 제가 뭐, 어디 갈까요? 뭐, 어디 가볼까요? 자주 가는데, 뭐, 일단 가면은, 여기다 이렇게 치면 안 되겠구나. 지금 로그인이 돼 있을 테니까. 자, 제가 만약에 여기를 들어가 보고 싶은데, 그죠? 이미 구글에 접속하는 순간, 내가 로그인, 사인인을 했든 안 했든, 이 모든 데이터, 내가 어떤 뉴스를 보고 뭘 클릭하고 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는, 그죠? 보안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HTTPS, 그죠? 이렇게 보안 연결로 보안 연결로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죠? 제가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수행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해킹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상대방이 권한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어떤 서버를 들어가든, FTP 서버를 들어가든, 웹 서버를 들어가든, 어떤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러니까 게스트가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어떤 사용자의 계정을 털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뭐 정보가 있고, 뭐 카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얘가 어디 접근했는데, 뭐 여러 가지 개인 정보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거 털려면, 개인정보를 그러니까 사인인 이걸 털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나는 계정도 모르고, 그죠? 비밀번호도 몰라요. 근데 뭐 해커들이, 그 중국 해커들이나 뭐 러시아 해커들이 예전에 많이, 동유럽 해커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중국이 뭐 다 대세죠.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뭐 한 번씩 여러분들 막 기사 듣잖아요. 뭐 옥선이 털렸네, 뭐 네이버가 털렸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 털렸다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람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하고 또 혹은 이 사람 이름하고 계정하고, 로그인하는 계정하고. 이 쌍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쌍이 시작이에요. 내가 계정을 알고 있어야, 계정이랑 이 사람 이름을 알고 있어야 내가 주민번호를 뭐 털거나 뭐 찾아볼 수 있는 시작이 돼요. 뭐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겠죠. 이게 이 통신 이론이나 통신 쪽이나 뭐 정보 쪽에 전자 쪽이나 이런 쪽 컴퓨터 공학 쪽에서도 많이 하는데 정보 이론 쪽으로 가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라도 실마리가 있으면 문제 푸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낮아져요. 제가 만약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총 10개의 변수가 필요한데 10개의 변수를 다 하나도 모르면 문제는 너무너무 풀기 어려운데 그 중에 내가 변수 하나라도 알게 되면 문제의 난이도는 기하급수로 떨어집니다. 하나를 알면은 그거 알아내서 그 다음 걸 알아낼 수 있고 그 두 개를 알면 세 개 알아내는 거 더 쉬워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 이게 또 수식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PNP 문제랑 교육부에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튼 깊게 하지 말고 어쨌든 계정이랑 이런 거 알아내는 게 가장 먼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알아내야 뭔가 해볼 수가 있어요. 뭘 해보냐면 해커들이 이제 이렇게 서버를 털었잖아요. 턴 거를 왜 털겠어요, 결국? 뭐 예전에 뭐 이제 순수했던 해커들 시절에는 중국이나 이런 동유럽,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크기 전까지는 동유럽 해커들이나 러시아, 미국 해커들은 대부분 이 의도가 뭐였냐면 내 실력을 과시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약간 좀 지나친 관종 들인 거죠. 자신이 이만큼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니네 서버 뚫었어. 너네 서버 뚫었어. 하는 게 자랑 같은 거예요. 약간 마치 뭐 범죄자들이 깜빵에 갔다 온 게 무슨, 뭐 그런 자랑거리듯이. 그런 심리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대부분의 해킹 기술들은 뭐가 목적이냐면, 결국은 개인정보 털어서 돈 뜯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이런 해킹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게 보이스 피싱입니다. 보이스 피싱의 시작은 뭐겠어요? 전화번호하고 그 사람 이름입니다. 이해돼요? 전화번호하고 이름만 있으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죠? 한번 걸어봐요.
딱 전화 딱 걸었는데 여보세요 딱 목소리 듣고 딱 끊어요. 그러면 목소리 듣고 남자인가 여자인가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다 기록을 하는 거지. 여기 한번 전화해보고 이 새끼 남자네 얘 여자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오래된 방식이긴 하죠. 예. 근데 또 목소리 딱 듣고 아줌마 목소리야. 아 그럼 여자니까 당연히 애가 있겠네. 그죠? 애가 있겠네. 그러면 애 있을 거, 뭐 아줌마 쭉 이렇게 써요. 그러면 아줌마고 아저씨면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신 아들내미가 납치됐어. 나 아들 없는데? 그럼 다 전화 끊고 얘는 지우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자 여자만 있어도 봐봐. 50% 확률이잖아요. 그죠? 이거만 해볼만 하지. 그렇잖아요. 보이스 피싱이든 뭐든 시도해볼만 하잖아요. 똑같이 IT에서도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보안에 취약했던 그런 서버, 지금은 안 그래요. 예전만 해도 이렇게 뭐 장사하는 데만 급급했지. 이렇게 우리나라 보안이나 이런 쪽에는 좀 취약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좀, 뭐, 남과 뭐 훔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이 좀 희박했을 때는 많이 털렸어요. 중국 애들은 이미 우리 거 다 갖고 있다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뭐 선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이건 차치하고. 얘들 다 갖고 있어요, 이 데이터는. 얘들 이미 다 데이터는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 이거 이제 비번만 알아내면 되잖아요. 내가 웹사이트 들어가는 이것만 털면 돼. 이걸 털고 싶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비번을 쳐보아야 되는데, 비번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가장 단순한 방식이 무슨 방식이냐면, 브루트 포스라고 해서, 브루트 포스가 뭐냐면, 그냥 막무가내로 때려보는 겁니다. 무작위로 때려보는 거야. 그래서 브루트 포스가 이런 식으로 이게 브루트 포스 알고리즘은 별거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합을 다 넣어보는 겁니다. 나올 때까지. 마치 여러분들이 예전에 자전거 자물쇠 번호 잊어버렸을 때 하나씩 하나씩 다 맞춰보는 거지. 10자리가 3개 있어요. 그러면 10자리가 3개죠. 그러면 다 해보면 몇 개예요, 조합이? 해보면 1000개야. 그치? 10의 3승이니까. 1000개면 앉아갖고 해볼만 해요. 앉아갖고 내가 1초에 하나씩 한다 그러면 1000초잖아. 그러면 1분이 그러니까 1시간이 몇 초야? 3600초지. 20분 안에 할 수 있어요. 1000개 정도. 20분 안에 내가 1000개 다 때려볼 수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비밀번호가 짧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는 엄청나게 빠르단 말이에요. 이걸 조합을 한번 때려보는 게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밀번호를 4자리 수로 만들어 놨어요. 4자리 수로 만들었고 이 비밀번호는 영문자와 숫자 조합. 특수문자는 안 돼요. 이 두 개 조합으로 한다면 영문자 총 몇 개예요? 26개죠? 숫자 몇 개예요? 10개죠? 26 곱하기 10인 거예요. 26 커뮤테이션? 팩토리얼이죠? 20, 아니다. 콤비네이션이지. 그죠? 영문자 26, 아니지. 헷갈린다. 그죠? 26에서 내가 만약 4자리다. 그죠? 26에서 4개 뽑아내고, 콤비네이션. 그죠? 그 다음에 숫자도 10개에서 4개 뽑아낼 수 있는데, 4개가 아니라, 이게 i로 해야 되겠네. i개, 4 마이너스 i개. 그죠? 요 2개 곱한 수만큼 나오겠죠. 가지수는.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4개로 짧게 했으면요.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하다고. 한 자리가 가질 수 있는 총 종류가 한 자리당 36개잖아. 그지? 36개. 그럼 36개 곱하기 이거인 거지. 이거는 컴퓨터를 금방 때려볼 수 있어요. 금방 때려요, 진짜. 금방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그럼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 브루트 포스를 하려면 결국은 뭘 지원을 해? 어떤 과정을 여기다가 만약에 제 개인 계정 이거 있죠. 여러분 알죠? 이 계정 다음에 그죠?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그죠? 이제 이 계정 뒤에 지금은 이제 제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이렇게 써 있는데 비밀번호가 몇 자리인지도 모르고 비밀번호 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문제가 골치 아파지는 거죠. 여기서 내가 몇 자리라는 것만 알기만 해도 문제가 엄청나게 쉬워지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짜서 이 페이지에 비밀번호를 넣고 넥스트 누르고 넣고 넥스트 누르고 넣고 넥스트로 누르고 하는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는 이런 걸 단순 반복을 엄청나게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때려보는 거예요. 막 때려보는 거죠. 그리고 딱 돌려보고 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언젠가 나오겠지. 만약에 8자리나 뭐 4자리, 5자리나 짧다면 때리다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브루트 포스라고 해요. 예전에는 이런 게 먹혔어요.
여러분 그 소수 찾는 거 있죠? 그 아까 큰 수의 이제 팩토리자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보안 유지가 된다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그게 소수를 찾는 알고리즘이 결국 이 브루트 포스로밖에 이게 풀리질 않거든요. 이거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거 해보고 그 다음 거 해보고 그 다음 거 해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한물로 갔어요. 예전에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이렇게 쓰지 않는데 이 같은 이 맥락의 방법론이 다른 데서 사용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요즘은 이제 이걸 어떻게 막아놨냐면 비밀번호 치고 나서 넥스트 누르잖아요. 그러면 비번이 틀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번째 비밀번호 누르기까지 시간을 딱 걸어버리는 거지. 1초 후에 무조건 1초 후에 그 다음 시도를 할 수 있게. 혹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캡차, 리캡차라든가 캡차 여러분 알아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캡차에 이걸 만든 사람도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캡차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가게 되는데 이건 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캡차 하나만 딱 걸어놔도 한 세네 번 틀렸어. 그럼 이 자식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 너 사람 맞니? 그래서 캡차를 걸어보는 거예요. 기계는 캡차를 아직 뚫지를 못해요. 뭐 모르지 또 NSA나 뭐 다른 뭐 BND나 다른 뭐 정보기관들 뚫어놨을지도. 하지만 어쨌든 일반 지금 인더스트리에는 없어요. 그래서 캡차가 딱 나오면 기계는 이거 못 푸니까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론이 어떤 데서 사용되냐면 여러분 혹시 디도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디도스? 디도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디도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도스를 한번 봅시다. 도스가 뭐냐면 Denial of Service예요. 아이고, 철저하게 못 쓰고 있네요. Denial of Service예요. 이게 뭐냐면 서비스 거부라는 뜻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서버에 접근하고 싶어요. 뭐 게임 한번 들어봅시다.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게임이 탁 오픈을 오늘 8시에 탁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기대 만빵해서 여기 서버 들러붙죠. 나 저 게임 해보려고 다 들러붙잖아요. 이 서버는 이 게임 만든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 오픈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얼마를 팔 것 같고 이번에 한번 100만 장을 팔 것 같다. 100만 장을 팔고 우리가 오픈하는 이 시간에 접근하는 사람은 아마 10만 명쯤 될 거다. 그러면 이 서버가 동시에 10만 명이 들어오는 콜을 처리할 수 있도록 메모리와 CPU를 정해서 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업체에 가서 계약을 한 거예요. 자, 내가 10만 명이 접속을 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돌릴 테니, 서버 프로그램을 돌릴 테니, 그러면 뭐 컴퓨터 한 100대 정도 필요하고, 메모리는 뭐 몇 테라 필요하고, 대역폭은 얼마 필요하고, 인터넷 대역폭은 얼마 필요하고.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를 실제로 돈 주고 샀습니다. 컴퓨터를 사서 서버실을 만들고,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 많아요. 실제로 그걸 온프리미스라 그래요. 그걸 이제 뭐 실제로 제품을 사가지고 그 건물 임대 내고 전기하고 뭐 배수 그다음에 서버 냉각 다 설치비를 한 다음에 서버를 다 깔아요. 진짜로 컴퓨터 사가지고 다 깔고 이제 KT나 SK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야 우리 이제 100만 명 서비스 할 건데 뭐 10만 명 맥시멈 10만 명 계속 이제 접속 유지할 거야. 그러면은 인터넷 밴드위스는 뭐 기가비트 랜이 깔려야 될 거. 그러니까 IP도 몇 개 할당 받아야 돼. 그렇다 계약을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게임 했다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다 클라우드라거든요. 네, 클라우드 얘기도 다음에 한번 누가 요청 뭐 알고 싶으시면 또 요청하세요. 제가 또 그 수업을 한번 할게요. 클라우드로 계약을 해요. 그래서 계약을 하면 이제 게임 산 사람들이 이제 그 서버로 이제 막 접속을 하겠죠. 막 접속을 하겠죠. 그러면 서버는 프로그램 뺑글뺑글 돌려. 여러분 와일문 배웠죠? 똑같아. 와일문 뺑뺑뺑 돌고 있어요. 와일문 계속 돌아요. 사용자 접근이 있는가? 예. 그러면 네트워크 접속을 연다. 그 다음에 사용자 해당 세션을 연다. 이렇게 딱 해서 와일문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서버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와일문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와일문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수많은 분기문, 반복문, 분기문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와이문 뺑뺑뺑 돌면서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계약을 할 때 10만 명 들어오게 계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10만 명 충분해요. 뭐 충분히 많이 몰려도 10만 명 정도는 충분히 커버한다. 그래서 다 잘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못된 놈이 이 게임이 되게 싫어져가지고 근데 얘는 실력이 있어.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도스 공격을 하기로 합니다.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 공격을 하기로 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와 컴퓨터가 통신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언어가요.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통신하는 언어가 있는데요.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TCP, IP라는 TCP라는 프로토콜이 있고 IP라는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이 두 개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져서 TCP, IP라는 프로토콜로 컴퓨터와 컴퓨터끼리는 통신을 해요. 깊게 들어가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 말고 여기 필요한 것만 내용하겠습니다. 이 TCP/IP는요. 서로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어떻게 통신을 처음에 시작을 하냐면요. 처음에 이 연결을 수립하고자 하는 A가 B한테 야, 나 연결을 수립하고 싶어. 너와 통신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싱크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B는 그래? 그래. 나도 너와 통신을 해야 되겠네. 그럼 네가 나랑 통신하고 싶어. 일방적으로 받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네 싱크 잘 받았고 네 싱크 잘 받았고 나도 너에게 싱크를 보낸다. 해서 이렇게 이 싱크하고 에크를 붙여서 A한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럼 A는 그래. 네 싱크 잘 받았어. 네 싱크 잘 받았어. 지금 네 에크 네가 내가 보낸 싱크 잘 받았다는 거 알겠고 네가 나한테 보낸 싱크도 잘 받았어. 그래서 한 번 더 싱크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딱 왔다 갔다 하면 연결이 수립이 돼요. 그래서 A와 B는 이 이후로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보안 채널을 열 수도 있고 그냥 날로 통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를 3웨이 핸드쉐이킹이라고 합니다. 3웨이 핸드쉐이킹이라고 합니다. 안 쓰지. 그래서 이거를 딱 하고 나면 서로 이제 통신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휴대폰 게임을 하든 PC 게임을 하든 서버에 들러붙는 데는 무조건 이 과정이 수반이 돼요. 이걸 먼저 해야 이 서버와 내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악의적인 놈이 DOS 서비스를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싱크를 나 혼자서 미친듯이 보냅니다. 막 보내요. 마치 내 클라이언트가 막 수천 개, 수만 개 있는 것처럼. 막 미친듯이 보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10만 개를 보냅니다. 나 혼자서. 프로그램 짜는 거지, 그렇게. 프로그램 짜면 10만 개 금방 보내주세요. 엔터 딱 누르면 바로 10만 개 날아가는 거죠. 그럼 서버 입장에서는 일단 이 싱크 해달라고 요청이 10만 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10만 명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 10만 개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한 놈이. 나머지는 어때요? 서비스 못하는 거지. 꽉 차버린 거예요. 큐가 꽉 찬 거야. 이걸 큐로 처리하거든요. 여러분 데이터 시간에 배웠죠? 큐가 어때요? 먼저 들어온 사람 순서대로 그죠? 처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맨 처음 들어온 애가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처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지. 서버는 원래 10만 명한테 서비스 해야 되는데 요 못된 놈, 요 놈한테 이거 싱크 메시지 10만 개 다 와야 버려서 이미 꽉 차버린 거예요. 그 다음 오는 요청 어떻게 돼? 그냥 드랍해버린 거야. 나 더 이상 요청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드랍하는 거예요. 이거를 Denial of Service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Denial of Service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안 업체들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싱크 보낸 놈이 한 놈이다. 이 소스가 한 놈이다. 이러면 그냥 얘한테서 보낸 싱크는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한 놈이 싱크를 막 보내. 이 놈은 나한테 공격하는구나. 그 이후로는 이놈이 싱크를 보내면 그냥 바로 드랍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대응을 해요. 예. 이런 공격을 싱크 플러드라고 해서 SIM 플러드라고 합니다. 플러드. 예. 플러드가 홍수란 뜻이죠. 그죠? 씬의 플러드. 그래서 싱크 플러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 여기까지 이해되겠는데요. 그러면 DDoS는 뭡니까? 그러면 앞에 D는 뭐예요? DDoS는 디스트리뷰티드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죠. 서버 입장에서 이렇게 싱크를 미친듯이 보내되면 얘한테서 보내는 거야. 이 새끼 나쁜 놈이구나. 이 패턴을 보니 이 새끼 나쁜 놈이야. 그래서 얘는 아예 그냥 막아버리고 이 주소로 IP 주소로 보내는 건 다 드랍해버리는 거야. 다 버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놈은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디테일을 모르더라도 이 개념 머리 좀 갖고 있어야 돼요. 디도스 공격의 핵심은 뭐냐면요.
디도스 공격의 핵심은요. 그림을 한번 딱 보여줄게요. 이 그림만 딱 보면 여러분 바로 이해될 겁니다. 디도스란 건 뭐냐면요. 이 똑같은 도스 공격을 하는데 한 놈이 여러 공격을 하니 그렇죠? 한 놈이 여러 공격을 하니 아 얘는 나쁜 놈이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이 IP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공격자는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을 짰냐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공격자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림이 여기 있네. 아주 좋은 그림이네. 자, 이게 디도스입니다. 자, 어때요? 이번에는 공격을 한 놈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똑같이 한 놈이 이렇게 하나의 싱크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일반적인 사용자가 싱크 메시지를 보내는 건지 공격자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공격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서버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넷의 어떤 연결을 초반에 수립하기 위해서는 3엔드 쉐이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싱크를 받아야 되고 나도 에크를 줘야 되고 또 그 다음 싱크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 한 번에 세 번의 연결을 수립을 해야 그 다음에 얘랑 나랑 이제 통신을 하게 되거든요. 얘가 뭐 IP를 주고 나도 이 사람이 IP를 주고 나 잘 받았어 에크 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IP를 갖고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통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면 이게 정상적인 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공격자는 이렇게 공격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죠. 내가 컴퓨터가 10만 개가 있어야 돼요. 이 서버를 공격하려면 내가 10만 개의 서비스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고. 내 공격 프로그램이 깔린. 근데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물리적으로. 뮤추얼리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있죠? 여러분들이 컴퓨터, 특히 여러분들 컴퓨터, 여러분 백신 많이 깔아놨을 건데, 뭐 알약이니, 뭐 네이버 백신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걔네들은 오히려 해외 보안 이쪽에서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일단 네이버나 알약 같은 서비스들은 일단 서버를 우리나라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보 그 보안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버에서 뭉짓을 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저는 별로 신뢰 안 하거든요. 네이버나 특히 이런 뭐 알약이나 이런 데서 별로 신뢰 안 하거든요. 윈도우 10을 깔면 디펜더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리거든요. 윈도우 디펜더 얘만 제대로 잘 업데이트만 해줘도 여러분 컴퓨터는 충분히 안전하다고 네, 간주될 수 있어요. 어쨌든 제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안 할 겁니다. 잘 안 볼 거예요, 이런 거. 뭐 특히나 여러분들 뭐 오피스나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 해킹하려고, 그러니까 뭐 해킹된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 거 쓰려고 애들을 죽여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왜냐면 그런 그러니까 오피스나 뭐 한글이나 이런 거, 뭐 정품으로 쓰게 해준 툴들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봐. 이런 거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어렵기도 어렵고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보안 다 뚫어야 되고, 윈도우즈 만들어 놓은 이 보안 허점 다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어려워요.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 사람들? 이걸 만든 걸 왜 또 무료로 뿌리고 있을까요? 궁금해 본 적 없어요? 근데 나는 MS 싫어요. 나는 오피스 공짜로 쓰고 싶어.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만들었으니 나는 뿌리고 싶어. 아주 좋은 선한 의도로. 선한 의도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도가 있어요. 왜 그런 짓을 하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위험해지냐면 그 프로그램은 여러분 안에 뭐 들어있을지 여러분 몰라요. 거기 무슨 코드가 있을 줄 알고. 여러분들이 뭐 비밀번호 같은 거 다 컴퓨터에 저장해 놓잖아요. 쿠키 같은 거 다 저장해 놓잖아요. 거기 있는 거 하나하나 다 긁어가다가 어떤 악의적인 상대방 애들한테 보내는 건지 어떻게 할 거예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거기다가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런 악의적인 그래서 이런 공격을 하려는 놈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야 이런 거 써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여러분들 PC에 이런 이 보안 이 프로그램을 끄도록 유도하고 그걸 끄면 여러분들 컴퓨터를 공격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에 그러니까 특히나 여러분들 윈도우즈 업데이트 있죠.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정기적 업데이트를 왜 해줘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능상의 문제도 있지만 윈도우즈 업데이트에는 보안 패치가 포함이 됩니다. 항상. 어떤 뭐 시큐리티 업데이트, 시큐리티 뭐 커뮤니티브 시큐리티 업데이트 항상 계속 보안. 왜냐하면 공격자들은 계속 허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허점이 발견됐으면 그 허점을 막는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 보안의 패치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중국이든 러시아든 다른 어떤 북한이든 어떤 그런 애들이 전략적으로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PC,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한 좀비 PC입니다. 좀비 PC.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막 관공서들 해킹하고 여러분 PC가 여러분 관공서들 해킹하고 있는 거예요.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막 나도 모르게. 이런 걸 디도스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걸 디도스라고. 이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이런 브루트 포스 있죠. 예, 이런 게 안 먹히니까 동일한 방법론을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보안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정말 많은 정말 예,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 C를 알고 나면 메모리를 해킹하거나 예,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말 예, 기발한 아이디어의 해킹 방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이게 그 설문 응답이, 그죠? 설문 내용이 뭐 자동차, 핸드폰 기술, 랩카드, 뭐 IoT, AI, 뭐 IT 보안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오늘은 그 앱카드 내용하고 그다음에 IT 보안 내용을 좀 잠깐 간단하게 겉핥기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대로 쫙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요거에 대한 한글 자료는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네, 영어가 어렵다 싶으면 한글 자료 많이 찾아보면 됩니다. 많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좀 깔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보거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배운 거 여러분 써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계속 눈에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의 세상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이런 엔지니어링 마인드가 없으면 문제 해결 자체가 안 될 겁니다. 기계한테 여러분 완전하게 밀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 중공폐렴이 창궐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우리들이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이런 쪽의 인더스트리가 극도로 줄어들게 돼요. 이미 그렇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이런 인더스트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한층 가속화될 거고요. 이 자동화의 핵심에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중국이 이게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게 세계로 퍼진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좀 있으면 백신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의 뭐 양상으로는 무시무시하게 돌연변이가 빨리 나오고 있고 지금 임상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뭐 혈전 생기는 거, 뭐 뇌수막염, 뭐 맛과 냄새 못 맡게 되는 거, 막 별의별 희한한 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임상 결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좀 하다하게 좀 드라이브하고 푸시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특히나 학교 못 나오게 되면 이런 거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없을 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여러분들 귀담아 듣도록 좀 해야 되는 게 제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과목을 공부할 때 앞으로 이제 또 프로그램 공부를 하겠죠. 프로그램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 이거를 항상 마인드에 좀 백그라운드에 깔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여러분 항상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찾아보고 책도 많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이과생이니까요.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도 이제 엔지니어링이랑 결부되지 못하면 못 찾아요. 이제 예전처럼 단백질 원폴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이게 막 엑스레이 째고 뭐 이렇게 분자 뭐 효소 만들고 이런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기계가 이미 그건 다 하고 있어요. 브루트 포스로 진짜로 단백질 언폴딩하는 그 효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다고요. 이미 분자 구조나 뭐 양자역학이 어느 정도 충분히 해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화학과도 지금 양자역학 뭐 1학년 때 먼저 배우죠. 배우게 돼요. 이미 분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생물, 화학 뭐 이런 게 전부 다 지금은 분자 레벨에서 다 해석이 끝나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로. 브루트 포스로 다 때리고 있어요. 이렇게 조합, 이렇게 조합, 이렇게 조합. 다 때리고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백신이 빨리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또 그만큼 또 많이 퍼졌기 때문에 또 이 바이러스 자체에 또 이제 생존을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특히나 또 국제통상학과 친구들도 무역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일은요 너무너무 패턴화가 쉬워요. 정말 정말 패턴화가 쉽습니다. 뭐 이제 로메이커들은 또 이거에 의해서 이러면 또 사람 일이 없어지니까 또 뭐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대세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결국은 이 일을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래머들이 대체한 만들어낸 AI가 여러분들의 자리를 자꾸 줄여들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랑 싸워 이겨야 돼요? 아니에요. 기계가 하는 일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어떻게 접근하면 기계가 하는 거에 약점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컴pen세이션 할 수 있을까를 지속적으로 여러분 파야 돼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는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좀 지나치게 좀 길어졌네요. 예, 제가 편집을 빨리 해서 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수업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한 번 더 한번 곱씹어보고 오늘은 요 내용, 요런 내용을 했고요. 다음에는 또 요청했던 IoT 기술, 자동차, 그 다음에 핸드폰 기술,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AI 이런 내용으로 좀 또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